자, 그럼 관련해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이 리포트 방금 보셨는데 야당 감회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야당과 합의, 또 협상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 리포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집권 여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폭주하고 있고 탄핵 폭주하고 심지어 예산안 폭주, 사상 초유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마는 국회의장께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라. 12월 1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철회해라. 민주당은 단독 처리하겠다 하지만은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중시하는 지역 화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서 각종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증액시켜야 하는 예산안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일종의 숨통을 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은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내일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장애 규탄 집회를 예. 열겠다고 했는데 이 집회 외에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안까지 좀 반영한다고 하면 협상이 가능할 건데 일단 그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사실 저희가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아예 야당만 예산을 감액해서 일방 처리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판결이 심판이 나올 때까지 아마도 수개월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장애 규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는 야당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 내에서는 다수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대해서 이 실기론, 시기에 대한 얘기가 좀 일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제가요 실기한 게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5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장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고금리 허덕이는 가계, 기업,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어떤 소비, 투자 촉진시켜서 내수 활성화를 깨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이 너무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0.5%에 달하는 빅커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또 주요 투자 은행이나 IMF나 KDI가 올 하반기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다음에서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영국이나 캐나다나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이미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고요. 경기 어떤 성장의 온기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GDP 성장률을 보면은 한국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의 어떤 인하에 실기를 했다. 미리 선제로 했어야 됐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한국은행 입장도 일견 이제 다른 면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1,900조에 달하고 또 환율이 1,400선을 넘어가는 아니냐 이런 면에 있어서 주안점을 들고 금리 인하를 늦춰왔는데 1,900조에 달하는 어떤 가계부채는 DSR 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고요. 또 어떤 변동 환율성 문제도 4,100억 달러죠. 달러이라는 이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순해외 자산 등을 보면은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나 어떤 이 1,400원에 달하는 변동 이제 환율 변동성 문제보다는 어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선제적인 투자 소비를 촉진하는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한국은행 말씀하셨고 한국은행 얘기 나온 김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국무총리 후보가 이제 급부상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이창용 총재는 제가 대학교부터 알던 선배님이시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전문성을 갖췄죠. 경험도 풍부하신 분입니다. 국무총리 후보군에 충분히 들어갈 역량이 있는 분인데 사실 국무총리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대통령께서 하반기 국정 운영의 쇄신의 방향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로 봅니다. 정치 정무용 총리를 통해서 어떤 여야 협치에 주안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경제 정책형 총리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 민생의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저는 하여튼간에 국무총리 제2기 인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2기 국정 운영에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안관에서 한번 여쭤봤고 의원님 개인 질문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의원님에 대한 일단은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검찰에서 조사 요청이 안 왔고요. 요청이 온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못된 프레임에 씌워져 있다. 이 경선으로 정해졌던 지역이 갑자기 명태균 씨의 개입으로 김영선 전략공천을 됐다고 하는데 우리 공간이 내부에서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프레임,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공관위하고 별개로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개입돼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관위, 저를 포함해서 9명의 공관위원들은 공정한 이 공천에 대한 원칙,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이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최대한 만장일치로 한 후보를 뽑으려고 노력했고요.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을 적용해서라도 우리는 적합한 후보를 고르려고 애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서는 뭐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사실 여론조사만 갖고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당에서 공천 탈락한 게 무려 4번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항상 1등 했습니다. 그럼 매번 공천 탈락이 되면 안 되죠.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뭐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뭐 무슨 접합도 아니면 정체성 또 여타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부끄럼 없이 떳떳한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63%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왜 그런 당시 공관위원장을 걸고 넘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를 넘어지는 거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5월 9일 날 카톡인가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명태균 씨한테 보냈던 카톡 문자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윤이 그러던데 경선으로 정해졌대. 윤은 또 제 윤이 아니라 또 대통령 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으로 정해졌던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외부 인사들끼리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태균 씨의 개입에 의해서 공관위 결정이 바뀌었다? 이 얘기는 9명의 공관위원들의 명예를 완전히 좀먹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